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디지털 회로 설계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익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지난 시간 끝부분에 소개했던 것처럼 디지털 회로 설계를 위해 필요한 지식들 파트 2가 되겠습니다. 교재의 1.2.3 단원 디지털 회로 설계 시 주의할 점과 1.2.4 단원 안정적인 회로 설계를 위한 설계 팁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단원 1.3 디지털 회로 설계 개요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3 단원에서는 FPGA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베를로그 HDL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디지털 회로 설계의 설계 플로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회로 설계를 할 때 주의할 점 중 대표적인 세 가지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게이티드 클락과 글리치를 살펴보겠고요. 전달 지연 시간을 알아본 후에 팬아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다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신호가 모두 1이 되는 순간을 클럭으로 활용하고 싶은 경우가 생기는데요. 별 고민 없이 AND 게이트를 사용하여 두 신호를 AND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두 신호를 AND 시킨 타이밍 차트의 이상적인 경우는 우측 그림과 같이 A와 B가 모두 하이인 경우에만 하이가 되는 그런 깔끔한 파형이 출력 Y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 동작하는 회로상에서는 신호 A와 B의 타이밍이 미세하게 어긋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이밍 차트의 중앙 부분에서 신호 A가 로우로 떨어지는 순간보다 신호 B가 하이로 올라가는 타이밍이 미세하게 앞설 경우 출력 Y에는 짧은 펄스가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짧은 펄스를 글리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글리치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글리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신호를 클락으로 사용한다면 동작의 오류가 어느 위치에서 발생하는지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위의 신호 Y를 카운터에 클락으로 사용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위치, 즉 글리치가 발생한 위치에서 카운터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디지털 회로 설계를 할 때는 글리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신호를 클럭이나 리셋 신호로 사용하는 것은 회로의 동작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이 안정적인 회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항은 전달 지연 시간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8비트 입력 A, B, C, D를 갖는 조합 회로를 의미합니다. 입력 신호 A, B, C, D는 다른 회로에서 생성되어 지금 이 컴브 회로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회로의 동작에 대한 타이밍 차트를 표시하였습니다. 입력 신호들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클럭 신호의 라이징 엣지 기준으로 약간씩의 지연 시간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컴브 회로를 거치면서 지연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조합 회로가 길게 이어지게 되면 전달 지연 시간이 클럭의 한 주기를 넘게 되어서 동작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달 지연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안정적인 회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정된 디지털 회로를 얻기 위한 세 번째 요소는 팬아웃입니다. 팬아웃은 디지털 회로의 출력 신호가 얼마나 많은 입력에 연결되었는가에 대한 숫자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팬아웃 숫자가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될 경우에 대한 타이밍 차트입니다. 신호 Y의 상승과 하강이 이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이 신호 Y를 클럭으로 캐치한 출력 YQ도 신호 Y가 변한 바로 다음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타이밍 차트는 팬아웃이 과도한 경우, 즉 신호 Y에 연결된 다른 회로의 입력의 수가 적정 범위를 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결된 신호들이 많아서 신호 Y가 변할 때 하나의 출력 신호로는 이들을 이끌어줄 충분한 전류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상승 구간에서도 완만하게 상승하고 하강 구간에서도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영향으로 신호 Y를 클락으로 캐치하게 될 경우 신호 Y를 하이로 인식하는 위치가 Y가 변하기 시작한 위치부터 언제가 될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정확한 타이밍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회로가 되는 겁니다. 팬아웃은 동작하는 클럭의 주파수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개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회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인 글리치, 전달 지연 시간, 팬아웃 등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것이 동기화 설계이고 그리고 클럭의 팬아웃 관련하여서는 클럭 버퍼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동기화 설계가 전달 지연 시간 문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조합회로 컴브의 출력 SD를 8비트 레지스터로 캐치하여 출력하는 회로도입니다. 이 회로에 대한 타이밍 차트를 오른쪽 그림에 표시하였는데요. 조합 회로의 출력 SD는 앞선 클럭 기준으로 빨간 화살표 길이만큼 전달 지연 시간이 경과한 후에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레지스터의 출력은 다음 클럭 기준으로 최소한의 지연 후에 SD의 결과를 출력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클럭 기준으로 타이밍이 거의 초기화되는 것과 같은 타이밍 정렬이 이루어져서 다음 단계의 회로가 지연 시간에 대해 여유 시간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기화 설계는 전달 지연 시간에 대한 타이밍을 클럭 기준으로 재정렬하여 회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리치 문제에 대해 동기화 설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상단에 보시는 회로도가 A와 B 신호를 AND한 결과를 D 플립플롭으로 캐치하여 Q 아웃으로 출력하는 회로입니다. 동작에 대한 타이밍 차트를 보면 A와 B를 AND한 신호는 B 신호의 라이징 엣지 근처에 의도하지 않은 짧은 펄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 신호와 B 신호가 앞선 회로의 클럭에 의해 생성된 신호거나 아니면 이런 신호들을 조합한 결과라면 A 신호와 B 신호 모두 클럭의 라이징 엣지 다음에 변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Q 아웃을 생성하는 기준이 되는 클럭의 라이징 엣지를 기준으로 볼 때는 A와 B가 변화를 시작하기 이전에 안정된 신호 상태에서 AND한 결과를 캐치하기 때문에 A and B 신호에 포함되어 있던 글리치는 Q 아웃에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동기화 설계는 조합 회로의 결과 신호에 나타날 수 있는 글리치 성격의 잡음을 필터링하여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팬아웃 문제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버퍼에 의한 분산 처리 방법입니다. 회로도에 보시는 것처럼 2단의 인버터를 거치면서 두 번째 인버터에 다수의 인버터를 사용하여 복수의 신호로 생성하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회로를 적용하면 A 신호에 연결했던 것에 비해 팬아웃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회로를 합성하는 신세시스 툴이 인버터 2단 연결을 빼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회로를 간략화하는 과정에서 이 인버터들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버퍼를 붙인 효과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중간에 인버터 다음 단 이 위치의 노드에 신세시스 툴이 간략화시켜서 노드를 사라지게 하지 않도록 하는 옵션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팬아웃에 대한 두 번째 대책은 디플립플럽을 활용하여 신호를 분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플립플럽의 출력 A1과 A2는 A와는 다른 신호이므로 회로 합성 툴이 이 회로를 생략하지는 않습니다. A와 A1, A2 사이의 타이밍적인 미세한 차이는 설계 과정에서 이에 대해 고려하여 설계한다면 원하는 회로 동작을 구현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디플립플럽의 출력은 일반적으로 조합 회로의 출력보다 전류 구동 능력이 더 커서 팬아웃을 감당하는 능력도 2배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디플립플럽을 활용하여 분기하여 팬아웃에 대비하는 방법도 동기화 설계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아웃 문제에 대한 세 번째 대책은 클럭에 대한 팬아웃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회로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나 카운터 등이 클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FPGA나 디지털 반도체 내에서는 수많은 플립플럽들이 하나의 클럭에 의해 구동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클럭이 구동되어야 하는 많은 플립플럽들을 팬아웃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 동작을 하게 하기 위하여 FPGA나 디지털 반도체 내부에는 이들 클럭을 구동하기 위한 전용 버퍼들로 구성된 클럭 트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클럭 버퍼들은 외부에서 입력되는 클럭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생성한 신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운터나 레지스터들에 사용되는 클럭은 반드시 이 클럭 전용 버퍼를 통해 연결해 주는 것이 클럭에 대한 팬아웃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1.3 단원 디지털 회로 설계 개요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FPGA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회로 설계에 사용할 베릴로그 HDL은 무엇인지 알아본 후에 디지털 회로 설계 플로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PGA라는 말은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 현장에서 프로그램할 수 있는 게이트 어레이 형태의 반도체라는 뜻인데요. 게이트 어레이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디지털 반도체 제조 방식으로 제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랜드 게이트나 노아 게이트를 반도체에 미리 구축해둔 형태의 반도체 제조 방식입니다. 실리콘 위에 미리 구축해 두어서 반도체 제조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좌측 그림이 자일링스 FPGA의 기본 구조를 보여줍니다. FPGA 내부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외곽에 배치된 패드는 FPGA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사용자가 설계한 디지털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CLB라고 하는 것들이 바둑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소는 CLB와 CLB 그리고 CLB와 패드를 연결하기 위한 배치 배선을 위한 라우팅 영역이 있습니다. FPGA가 사용자가 설계한 디지털 회로를 현장에서 사용자가 설계한 PCB에 직접 구현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는데 현장에서 프로그램할 수 있는 디지털 반도체라는 점에서 마이컴과 유사하지만 내부의 구조와 설계 방법은 크게 다른 성격의 반도체입니다. FPGA의 특장점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멀티 프로세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이컴이 한순간에 한 가지 작업만을 수행할 수 있는 데 비해 FPGA는 모든 입력과 출력, 내부 회로가 동시에 동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멀티 프로세싱이 가능한 구조이기에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주어진 동작을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컴은 모든 동작을 시스템 클락에 의해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전력 소모가 크지만 FPGA는 각 회로의 동작에 필요한 회로들만 해당되는 순간 작동하므로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다 할 수 있습니다. FPGA는 고속의 회로를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품 제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적으로는 마이컴이나 주문형 반도체 대비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소량 생산에 적합한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산을 준비하면서도 초기에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초기 도입 물량을 FPGA로 생산하다가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경우 같은 기능의 반도체를 주문 제작하여 대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베를로그 HDL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를로그 HDL에서 HDL은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의 약자로 디지털 하드웨어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언어입니다.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 고안된 랭귀지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VHDL과 베를로그 HDL이 있습니다. 이 둘은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반도체 회사들에서 설계를 위한 라이브러리들을 주로 베를로그 HDL로 모델링하여 제공하고 있어서 반도체로 제작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베를로그 HDL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베를로그 HDL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회로 합성 툴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회로의 동작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먼저 적용되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베를로그 HDL의 문법 가운데에는 시뮬레이션만 가능한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회로 합성 툴들이 발전하면서 베를로그 HDL로 설계하여 시뮬레이션으로 회로 동작을 검증하고 회로 합성, 즉 신세시스를 통해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일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베를로그 HDL로 설계할 때 회로 합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들은 회로 합성이 가능한 표현들로 설계를 해야 함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소개할 베를로그 HDL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회로 합성이 가능한 문법들로 제시할 것이므로 시뮬레이션과 회로 합성이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신세시스가 가능한 문법들은 전부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디지털 회로 설계의 전체 과정에 대한 플로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착상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개념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설계 사양 작성 단계입니다. 착상 단계에서 정리한 개념들을 구체적인 회로 설계 사양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회로 설계 단계인데요. 앞서 작성된 설계 사양을 기준으로 회로도나 베를로그 HDL을 활용하여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컴퓨터에 의한 모의 실험 단계인데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회로 합성 단계입니다. 회로도나 베를로그 HDL로 작성된 회로를 FPGA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배치 배선인데요. FPGA 라이브러리들로 변환된 내용을 FPGA 내부의 CLB들에 배치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배치 배선까지 마친 내용을 보드에 장착된 FPGA에 다운로드하여 보드상에서 동작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각 단계별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정사항들이 나타나거나 테스트 과정에서 원하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서둘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하기보다는 각 단계에서 차분하게 검토하고 살필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검증해 본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시행착오를 줄여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디자인 플로우에 있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단계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착상 단계는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감을 잡으셨을 것이고, 설계 사양 단계에서는 회로에 어떤 입력들을 연결해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출력으로 내주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검토해 두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여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회로 설계 단계에서는 하드웨어로 구현할 FPGA를 선정해야 합니다. FPGA는 회로 용량과 핀수, 동작 속도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게 되는데요. 회로 용량은 설계할 회로의 예상 용량보다 조금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계를 진행하고 수정을 하다 보면 회로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FPGA의 용량이 초과되게 되면 보드를 수정해야 됩니다. FPGA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 개발 기간이 적지 않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FPGA의 선정은 충분히 큰 용량의 것으로 선정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설계 방법에는 탑다운 설계 방법과 버텀업 설계 방법이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전체 회로의 입력, 출력을 정의하고 상위 회로에서 기능 분배를 우선 진행하고 세부적인 것들을 차츰차츰 이어서 정리해가는 하향식 설계 방법이고, 버텀업 설계 방식은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설계해가면서 넓혀가는 상향식 설계 방법인데요. 실제 회로 설계에서는 착상과 설계 사양 수립 단계 등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전체적인 회로의 틀을 잡아 나가고, 실제 회로 설계 단계에서는 최소 단위 회로부터 설계하여 하나하나 쌓아가는 버텀업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설계 도구를 사용하는 형태에 대한 분류로는 회로도를 작성하는 방식과 랭귀지로 구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회로도를 작성하는 방식은 설계하는 과정과 수정하는 과정에서 랭귀지로 구현하는 것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서 요즘은 대세에서 밀려난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신호의 흐름을 파악하거나 기능들을 분배하는 데에는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HDL로 설계를 진행한다고 해도 단위 회로도 간의 연결관계 등을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의 정리도 회로도 작성 방법의 장점인 신호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회로에 대한 검증 단계는 시뮬레이션과 보드 테스트 단계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는 회로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가상의 입력 조건들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때 가상의 입력 조건들을 잘 설정해 주어야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보드 구현 단계에서는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입력들을 FPGA에 연결하여 동작의 결과 출력들이 정상 동작하는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회로의 모든 동작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오류를 찾아내고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FPGA 내부의 회로를 수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시뮬레이션부터 회로 합성, 배치 배선을 거쳐 다시 보드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서 PCB의 회로를 수정해서 보드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면 PCB를 새로 제작하여 테스트하기까지 적게는 2, 3주,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회로 검증의 각 단계에서 어떤 입력을 연결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미리 그러한 실험에 대한 계획들을 정리해서 실험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전체 회로에 대한 실험 계획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서브 블록들에 대해서도 각 단위 회로들에 대해 실험 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점검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발 기간과 완성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완성도를 시간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차 함수적으로 시간과 완성도가 비례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동작이 구현될 때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지만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이 되지만, 그러나 개발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면 완성도를 높이는데 점점 더 시간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 보드 테스트 과정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닌 가끔씩 나타나는 형태의 오류를 만나게 되면 그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마무리 단계에서의 검증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마무리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일정 관리를 해야 하고, 또 특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 단계에서의 꼼꼼한 실험 계획을 수립하여 검증하는 것이, 충분히 검증해 두는 것이 전체적인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계의 능력을 습득하는 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카피하고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험 있는 사람이 설계한 내용을 복사해서 그대로 구현해 보면서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 분석함을 통하여 타인의 경험을 습득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설계한 회로를 보고 학습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설계자 선배의 회로를 참조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단계는 모방하고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 타인의 설계를 모방하되 부분적으로 수정하면서 자신의 회로를 조금씩 적용해보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독자 설계 단계입니다. 비록 작은 단위일지라도 설계 플로우를 따라서 스스로 정의하고 설계하여 검증해보고 구현하는 과정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이러면서 차츰 자신만의 노하우와 또 설계 경험들을 축적하게 되겠죠. 마지막 단계가 자신의 설계 능력을 레벨업 시키는 단계로 점점 설계의 단위가 큰 회로들을 담당하면서 스스로의 설계 기법들을 개발하고 더 창의적인 방법들을 구현하면서 설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단계입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스스로 설계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서 능력 있는 설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강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강의에 관련하여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그리고 inform@geos.co.kr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인 베를로그 HDL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책의 파트 2인 베를로그 HDL로 설계하기의 제2과 비바도 툴을 활용한 설계 과정 익히기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릴로그 HDL의 문법에 대한 첫 학습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투인풋 앤드 게이트를 베릴로그 HDL로 구현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베릴로그 HDL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의 작업과 검증, 구현의 단계를 지원하는 자일링스사의 비바도 툴에 대한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툴 사용법을 잘 익혀두는 것도 설계 능력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릴로그 HDL로 구현된 회로는 단순한 텍스트 문서에 불과한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여 구현하는 과정을 수행할 도구를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강의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자일링스사의 비바도 툴이 여러분의 PC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비바도 툴도 버전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버전마다 조금씩 GUI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제 강의는 2016.04 버전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버전이 다를 경우 사소한 차이 때문에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바도 툴을 버전 2016.04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책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툴 설치 방법을 참조하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